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호텔에서 귀신을 목격하고 말았다.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던 2000년도였습니다. 1997년도에 발생했던 IMF 덕분에 우리 집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집에 용돈 받기가 미안해서 친구와 함께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빈대시장을 수시로 확인했죠. 그러던 중에 장충동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보안요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받고 우리 둘은 그렇게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간단했습니다. 순찰 돌고 가끔 밤에 심부름도 하고 일본에서 수학여행 오는 애들도 있었는지라 애들 조용히도 시키고 뭐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는 일 중에 객실 순찰이 있는데 새벽에 2번 순찰을 합니다. 둘이서 같이 돌 때도 있고 한 명 쉬고 혼자서 돌 때도 있습니다. 호텔 구조가 보통 호텔처럼 일자로 쭉 뻗어 있다가 13도 정도 약간 꺾여 있는 구조입니다. 18층까지 객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8층부터 객실을 후르면서 내려오면 됩니다. 이 호텔이 웃긴 것이 복도에 서 있으면 객실 안의 소리가 무지하게 잘 들립니다. 가끔 무엇한 소리도 감상하죠. 그럴 때면 무전기로 친구 불러서 같이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문제가 생긴 날이 있었습니다. 그늘도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객실을 돌면서 한 층 한 층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11층인가 12층인가 보통 계단과 객실 사이에는 이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계단 쪽에서 객실 쪽 문을 열고 객실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도 없는 새벽 3시 나 혼자 느낌의 왼쪽을 쳐다봤습니다. 객실 끝쪽에는 의자가 2개 있습니다. 그중 한쪽 의자에 여자가 앉아 있더군요. 순간 엉치뼈부터 소름이 쫙 올라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새벽에 안녕하겠냐? 아니나 다를까 대꾸도 없고 다리를 꼰자세 그대로 한쪽 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무서워서 그대로 반대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객실이 꺾어지는 쯤에서 멈춰 섰습니다. 10초 정도였지만 걸어오는 내내 따라오지는 않을까 누굴까 생각하면 제 발걸음 소리만 크게 들리더군요. 궁금해서 살짝 꺾어진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려 여자 있는 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젠장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는 복도의 문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없었는데 사람만 없어졌습니다. 순간 무전기로 귀신이야 라고 소리 질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나와서 사람들 있는 곳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밑에서 무슨 일이냐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전 본대로 얘기했고 사람들은 그냥 투숙객이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하지만 보안팀장님께서 절 데리고 휴게실로 데리고 가시더니 자세히 말해보라고 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더니 약간 얼굴이 어두워지시더니 사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얘기인즉슨 12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야간에 순찰 돌 때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는데 어느 날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다고 합니다. 커피숍과 복도 사이에는 허리쯤까지는 벽이고 그 위로는 유리로 되어 있는데 키가 2m는 되어 보이는 여자가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숨소리도 못 내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출입구 쪽을 지나갈 때 다리가 안 보였답니다. 속으로 제발 그냥 지나가라고 빌었답니다. 여자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한참 후에 1층으로 내려와서 한동안 공포에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저는 주차장 쪽 정상관리로 옮겼고 그 일도 한 달 정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추가로 친구는 제가 그만두고 한 달 정도 더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호텔 중앙에 원형식 계단이 있습니다. 둥그렇게 1층부터 꼭대기까지 이 계단이 폐쇄되어서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자살을 너무 많이 해서 폐쇄했다고 하네요. 신문에도 나왔었다고 그 일 이후로 호텔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본 것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좋은 추억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동창회. 내가 올해 여름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올 여름 시골에 내려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무렵 요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벌써 몇 년째 안 내려오는데 무슨 일 있는 거요? 올해 동창회는 안 올 거요? 올해는 엄청 크게 해서 선생님이랑 동기들 거의 다 나온다던데. 간사인 미애도 너랑 연락이 안 된다고 투덜대고 있었어. 전화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요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미애의 전화번호를 요씨에게 물어 연락하고 올해 동창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자 동기들과 선생님 등 그리운 얼굴들이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25년 만에 동창회였기에 다들 얼굴과 이름이 매치가 안 돼서 민폐를 끼치고 다녔지요. 너는 어떻게 변한 게 없니? 라며 친한 선생님이 웃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요씨가 없었습니다. 미애한테 요씨가 어디 있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요씨가 누구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별명과 얼굴은 생각났지만 성도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물어도 요씨가 누군지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애의 말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엽서로 출석 확인을 해서 집 전화번호만 알려줬는데 너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깜짝 놀랐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캐물었다가는 분위기를 흐릴 것 같아 그만뒀지만 아무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제는 2차에서 또 나왔습니다. 아무도 요씨라는 친구는 떠올리지 못했고 후배나 부모님, 오빠한테까지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에게 동창회가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준 친구 역시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요씨 같은 친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딱 한 번 내가 더러워진 헌책을 생일 선물로 받았어라고 말하며 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읽어서 버리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지만 선물로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것 같은 책을 건네주다니 이상한 친구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 어느 친구가 통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찾아보니 확실히 요씨에게 걸려온 것 같은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자 갑자기 술집 문 너머에서 핸드폰의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들이 문을 열었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핸드폰은 전원이 꺼지더니 완전히 고장나 버렸습니다. 모두 겁에 질려서 2차는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요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그쪽에 놀러 가려고 해. 도착하면 너희 집에서 자게 해줄래?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더벅머리. 한 벼슬아치의 집에 경사가 있어서 잔치 자리를 크게 베풀고 온 문중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내일간 친척이 매우 많이 왔으므로 그 수가 매우 많았다. 갑자기 안방 마루 밖에 한 더벅머리 아이가 나타났는데 나이는 10대여섯살쯤 되어 보였는데 그 모습은 매우 사납게 보였다. 주인과 손님들은 서로 어떤 사람이 데려온 종이라 여겨 묻지를 않았는데 아이가 안으로 들어오자 그 자리에 있던 여자 손님이 계집종을 시켜 그 아이를 내쫓게 하였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계집종이 물었다. 너는 누구네 종이길래 감히 안방 마루에 있는 거야? 나가라는데도 왜 안 나가? 그렇지만 아이는 아무 말이 없으므로 다들 이상하게 여겨 서로 물었다. 그 아이는 네 집 종이요. 그러나 하나같이 다들 모른다고 하였으므로 다시 그 아이에게 물었는데도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여자 손님들이 모두 화를 내며 나가게 하였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아이를 끌어내리려 하였으나 아이는 끄떡도 안 하므로 사람들은 더욱 노하여 사랑채에 기별하여 아이를 끌어내라 하였다. 사랑채의 손님들은 종을 시켜 아이를 끌어내게 하였으나 역시 아이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너는 어떤 아이이길래 한마디 말도 않는 것이냐? 다들 놀라고 화가 나서 장정 수십인을 시켜 굵은 밧줄을 이용하여 끌었으나 꿈쩍도 않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바가 아니었다. 손님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저것도 사람인데 어찌 안 움직일 수 있겠는가 하면서 다시 힘센 무인 대여섯 명을 시켜 몽둥이로 때리게 하였는데 치는 소리는 천지에 울리는데도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제야 다들 놀라고 두려워 그 아이가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다들 뜰에 내려가 무릎을 꿇고 절하며 간절하게 빌었다. 한참 후에 아이는 갑자기 빙긋 웃고는 문을 열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사라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다들 놀라 떨면서 흩어져 돌아갔다. 다음 날부터 잔치에 참가했던 사람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았다. 아이를 꾸짖거나 욕했던 사람, 끌어내라고 때리라고 했던 사람, 그것을 수행하려 했던 무사나 종들 등이 며칠이 못 되어 죽었는데 머리가 온통 깨진 상태로 죽었다. 잔치에 갔던 사람들도 모두 죽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네 번째 이야기, 합수. 나는 덩치가 꽤 있어서 운동하냐는 소리를 자주 듣지만 중학교 때는 어울리지 않게 관악부 소속이었습니다. 약 40여 명의 부원 중 남자는 나를 포함해서 3, 4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클라리넷 담당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지역 콩쿨에 나가기 위해
식품 합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 있는 수련원에 가서 일주일간 합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숙소에는 에어컨도 없고 날씨는 비정상적으로 더운 데다 밤만 되면 모기가 설쳐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콩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는 목표는 모두 같았기에 우리는 꼭 참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사건은 합숙 5일째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저녁 연습이 끝난 후 부원 전원이 숙소 근처의 호숫가에서 불꽃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S가 벌레가 많아서 싫어 라며 불꽃놀이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S를 숙소에 두고 호수로 출발했습니다. S의 친구인 A, K와 함께 호숫가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A가 역시 S도 같이 오는 게 좋겠어. 데리러 가자. 라고 말해서 우리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A는 S의 방으로 가서 S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S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 명이서 숙소 이곳저곳을 찾았지만 S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던 길에 엇갈렸나 싶어 다시 호수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호수에 도착하자 벌써 불꽃놀이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도 S를 찾았지만 S의 모습은 이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호수의 보트 승강장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문득 건너편을 봤는데 S같이 보이는 사람이 호수 부근에 서 있었습니다. 야, S. A와 K가 크게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는 자세히 S 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건너편 물가까지는 거리도 좀 있고 어두웠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불꽃이 터지고 호수 전체가 선명하게 비추어졌습니다. 우리는 S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S였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흰색 원피스는 본 기억이 있는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S의 얼굴은 믿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에다 눈, 코, 입이 어디인지조차 감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얼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마치 얼굴만 다진 고기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꺄어. A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K는 눈물을 흘리며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S는 엉망진창이 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한 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얼굴이 없는데도 우리 쪽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겁에 질려 두 명을 호숫가에 둔 채 혼자서 숲속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그저 겁에 질려 전력으로 달릴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곳까지 가는 데는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진정될 무렵에야 나는 A와 K를 보트 승강장에 두고 온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원 전원이 A와 K를 찾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반신반의하는 듯 농담을 하기도 했지만 선생님만큼은 무척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원들은 진짜 S 어떻게 된 걸까요? 라고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분명 괜찮을 거야. 얼굴이 그렇게 될 리가 없잖니. 선생님은 가볍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얼굴은 몹시 굳어 있었습니다. 부원 전원이 동원되어 호숫가 주변을 수색했지만 결국 S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보트 승강장에는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A와 K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에 숙소로 돌아갔지만 숙소에도 S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선생님은 경찰에 연락을 하고 호수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보트 승강장 근처의 물가에서 S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어째서인지 시체의 목은 예리한 칼날 같은 것으로 잘려나가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친구의 사망에 울기 시작한 부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경찰은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S를 본 곳이 어디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부원들은 숙소라고 대답했지만 선생님을 포함해 5명 정도가 불꽃놀이 도중 호수 근처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녀와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모습만 보았을 뿐이어서 수사에 별다른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 합숙은 중지되었고 부원들은 학교로 돌아와 그대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여기고 수사를 계속했지만 결국 그 후에도 호수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
사건의 진상은 수수께끼로 남고 말았습니다. A와 K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지 여름방학이 끝나고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선생님에게 불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은 불꽃놀이 도중 S의 모습을 발견했지만 그 후 잠깐 눈을 뗀 사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호수 건너편 물가에서 그녀를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불꽃 때문에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호수 건너에 서 있던 S의 얼굴은 마치 빨강 페인트로 칠한 것 마냥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진지하게 말하는 친구. 이 이야기는 내 친구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끝끝내 이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났던 것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이 사건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사건은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6명이서 추곡후 지방에 있는 어느 현수교로 드라이브를 갔을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그들은 차 2대에 나눠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중 뒤쪽 차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앞차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의 점장과 부모님도 서로 사귀는 것을 인정한 커플이 타고 있었고 뒤쪽 차에는 친구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여기저기 들르기도 했기 때문에 현수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할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산속 깊은 골짜기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교. 현수교가 가까워지자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희미하게 안개도 끼었다고 합니다. 현수교 앞에는 넓은 공간이 있어 비가 그치면 거기에 차를 세운 뒤 걸어서 현수교를 넘어갔다 돌아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현수교 너머는 막다른 곳이 되어 있어 그 현수교만 관광용으로 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장에 도착하자 갑자기 앞차가 급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지? 10m 정도 뒤에 있던 뒤쪽 차에서는 왜 앞에서 차가 멈췄는지 영문을 알 수 없어 그대로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전혀 움직이려는 낌새가 없어 상황을 물어보려고 친구가 문에 손을 뗀 순간 앞차 뒷자리에 앉아있던 친구 커플이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친구가 놀라 차에서 내려 무슨 일이야? 라고 외친 그 순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맹렬한 기세로 달리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광장 구석에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골짜기에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 가드레일로 달려가 골짜기 밑바닥을 보았지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망연자실해진 채 우리는 앞차의 점장이 괜찮은지 보러 갔습니다. 점장은 손이 창백해질 정도로 핸들을 꽉 잡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금방 도착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점장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던 두 사람은 이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친구를 포함해 동행했던 이들은 모두 경찰에게 신문을 받았지만 결국 자살로 결론 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친구는 점장에게 병문안을 가서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점장의 말에 따르면 광장에 도착하자 난데없이 차 앞에 기모노를 입은 여자아이가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위험하다. 라고 생각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췄더니 마치 사극에나 나올 법한 모습의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왜 여자아이가 있나 싶기보다는 기분이 나빠 도망칠까 생각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차 주위에 비슷한 모습을 한 아이들이 잔뜩 둘러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낀 점장은 입안에서 경을 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둘러싼 아이들은 그대로 손을 잡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구니, 바구니, 바구니 속의 새는. 그러자 점장의 머릿속에 아이들의 노래가 마구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점장은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중얼거리며 핸들을 잡고 필사적으로 정신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때 뒤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아이들과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드레일 저 너머 벼랑 끝으로요. 이런 이야기를 해 봤자 경찰은 믿어주지 않더라. 나도 내가 뭘 본 건지 모르겠어. 라고 점장은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넘기려 했지만 친구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죽었어라고 너무나 진지하게 말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6번째 이야기, 장의사. 어느 작은 마을에서 A라는 190cm의 큰 남자가 죽었다.
그는 난폭한 데다 작은 일에도 원한을 품고 꼭 보복을 하는 속 좁은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그를 미워했었다. 동네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놀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잡아 얼굴이 보라색으로 부어오를 때까지 때려 폭행죄로 체포된 적이 있을 정도였다. 어디에 연고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다. 게다가 매일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이는 강경화였다.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장의사는 한 명밖에 없었다. 하지만 장의사비 역시 A를 무척 싫어하던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에서 연고가 없어 염을 해줄 사람도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최대한 싸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 적당히 시체를 닦고 제1상관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절에서 가장 인기 없는 스님을 무리해서 끌고 와 경을 읊도록 시켰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장례 과정이 끝나고 관을 화장터에 옮길 때였다. 다른 장례식과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A의 관은 영구차에 실을 수 없었다. 그래서 B는 트럭에 짐칸에 관을 싣고 A의 유처를 옮기기로 했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혹시 관이 떨어질까 걱정한 B는 스스로 짐칸에 타서 관을 지켰다. 딱히 비탈길이나 험한 길은 아니었기에 B가 짐칸에 탄 것은 어디까지나 만약을 생각한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럭이 돌을 밟는 바람에 갑자기 관이 크게 요동쳤다. 그리고 B는 짐칸과 관 사이에 다리를 끼어버렸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B는 무릎 아래 부분에 심한 복합골절이 일어나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고 얼마 뒤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다. B의 사고는 자업자득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는 장례식에서 경을 읊었던 스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B는 A의 장례식에 차마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관도 가장 싼 관을 썼던 것이다. 하지만 190cm라는 큰 키인 A에게는 당연히 특별한 관이 필요했다. B는 어떻게 했을까? B는 A의 시체의 무릎 아래쪽을 톱으로 잘라내 버렸던 것이다.